네, 조금 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갖가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곳 현장에 최은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앞입니다. 조금 전 2시부터 윤미향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이 2시가 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사실 이 입구에 도착해서 걸어 올라오는 윤미향 당선인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이 건물 앞에 입구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윤 당선인이 지하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로 바로 지하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윤 당선인이 도착해서 이제 입구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촬영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온 윤 당선인이 이 길을 따라 여기 원래 포토라인이 쳐져 있었거든요. 길을 따라서 진입을 해서 이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시간은 정확하게 23분 정도 되고요. 자신이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분간 모든 낭독을 마치고 나서 이 밖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배경 앞에 서서 이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질문 개수를 제가 세진 않았는데 질문도 한 20분이 조금 안 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았고요. 주로 나왔던 질문으로는 이 개인 계좌로 받았던 기부금 문제, 그 내역들을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검찰 수사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왜 막았냐는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에 할머니가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그런 것까지 하시려고 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 기자, 이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좀 땀을 흘리던데 안에가 많이 더웠습니까? 예,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땀이 저도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안은 사실 저희가 지금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아까 윤미향 당선인이 서 있는 화면만 보셨잖아요. 그 앞에 기자들이 제가 숫자를 다 세진 않았지만 거의 한 200~300명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촬영 장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기 때문에 에어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윤 당선인은 좀 긴장도 한 상태였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눈물처럼 땀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 모습을 눈물을 닦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서 본 결과 눈물이 아니라 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혹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보수 유튜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보수 유튜버고 어떤 보수 유튜브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내부에는요. 실제로 자신의 핸드폰과 이렇게 핸드폰을 들 수 있는 이 이걸 들고 촬영하는 분들은 덜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1인 유튜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그 핸드폰을 들고 오신 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어떤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은 모두 끝났고 윤미향 당선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질문을 한참 받고 있는 와중에 바로 옆에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이 같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대변인이 한 15분 정도 흘렀을 때쯤에 이제 이대로 더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마냥 질문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마지막 질문만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이후에 당 지도부를 만나러 갔는지 혹은 의원회관에 본인의 사무실이 될 503호실로 갔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이 당선인이신 분이에요. 아직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을까? 장소를 이곳 국회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곳에서 마음만 먹는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이 장소를 예약해 주거나
자신이 국회의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지금 총선에서 이 선출된 이럴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일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준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약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운 민주당 의원에게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약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허윤정 대변인, 송갑석 대변인 같이 처음부터 입장할 때부터 같이 와서 함께 했고요. 이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조율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갈 때도 같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민주당 공보국 직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기자회견이 뭐 민주당과는 관계없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당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고 실제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당의 어떤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당선인에게 왜 오늘 이 장소에 대한 질문보다 이 왜 이제서야 기자회견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질의응답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힌 게 11일 전입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한 게 마지막이고 거의 열흘 넘게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매일매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다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기 전날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서야 입장을 밝히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고민이 많이 필요했다라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뭔가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제 지금이 적당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금요일 오후 2시거든요. 하필 금요일 오후라고 하면 사실 어떤 뉴스가 나와도 조금 주목을 다른 때보다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전달하는 뉴스는 좀 이제 많이 알리기 싫을 때 혹은 뭐 좀 더 기사가 많이 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보통 이 시기에 기자회견이나 뭐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잡은 것도 최대한 언론의 주목을 덜 받기 위해서 아니냐, 뭐 다음날 조간신문에 조금 덜 나기 위해서 아니냐, 이 여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고민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 뭐 한두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일단 사퇴는 안 한다고 한 것이죠? 예,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대신에 그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사실 오늘 기자들은 그런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았던 후원금이 꽤 많았어요. 본인이 오늘 밝힌 것만 해도 2억 8천만 원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받았던 게 2014년부터라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계좌로 받았던 기부금만 2억 8천만 원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 통장 내역 같은 걸 공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속 시원하게. 본인 말로는 그 내역을 자기가 다 찾아봤고 실제로 2억 8천만 원 중에 2억 뭐 한 3천만 원 정도는 목적에 맞게 썼고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에 썼는지 이체할 때마다 내역을 다 적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좀 공개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남는데 본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나가겠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임기가 시작되고 6월 5일에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검찰 수사 응하면 나갈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최대한 성실히 응하겠다, 소환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용수,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겠다 이런 언급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사실 기자회견 문을 봐도요, 앞부분에 이용수 할머니의 뭐 한 맺힌 어떤 그 기자회견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언급만 있고 이제 마지막에 뭐 마무리 말씀으로 넘어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뭐 김학순 할머니, 뭐 김복동 할머니 같은 다른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만 있고요. 오늘 본인이 공식적으로 준비한 입장문에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사실 지난 월요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대협의 문제를 지적하고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입장문, 본인이 준비해온 입장문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응답 끝나기 직전 마지막 질문으로 왜 그날 기자회견에 오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현장 분위기 내용도 조금 들어봤습니다. 조금 상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전했습니다마는 윤미향 당선인 오늘 당선인 신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상세히 소명하면서 또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애시당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사퇴는 아니겠구나. 강력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좀 있었어요. 뭐 예상대로 의원직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현역 신분이 아니면 또 국회의원에 소개시켜준 게 아니면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당선인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글쎄요. 무슨 근거로 저는 지금 그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 내규에 보면. 근데 어떻게 이런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좀 이해하지 못하겠고 또 하나는 저는 전적으로 볼 때 오늘 기자회견 한 것은 결국 나 국회의원 합니다라는 신고식 정도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임기가 시작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굳이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는 일단 국회의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보면 왜 했나라는 데 대한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본인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것과 어떤 면에서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한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의문이 지금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지금 최은미 기자 이야기했지만 그럼 뭐라도 증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자 그럼 이거는 저는 정확히 어디 썼습니다. 또 어떻게 이체를 잘 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계좌 이체에 대한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본인이 인정을 하긴 했지만 또 뭐 다 제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설명한 내용인데 그럼 왜 안성으로 갔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그러니까 답변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또 할머니들한테 그동안 그 정대협에 지원한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면 딱 3번 공식적으로 지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2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기금이 들어왔을 때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이제 하늘기금 왔을 때 3번인데 그럼 그 사이사이에 많은 기부금과 지원금과 수요 집회 모금을 받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할머니들 복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지적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도대체 뭘 썼냐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자회견을 오늘 내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자회견 생중계하는 이유가 보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갖가지 의혹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조목조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는 왜 하필 금요일 오후 2시냐. 이 기자회견 타이밍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의원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왜 하필 하루 전 의원이 되기 하루 전날 그것도 금요일 오후 2시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았냐라고 이제 의혹 제기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내일 하는 게 저한테는 맞았을까요? 여쭤보지 마세요. 내일 하는 게 맞았을까요? 내일 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했다라고 비난이 쏟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도 어제 했으면.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괴로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속내는 그랬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다면 계속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기자회견을. 피하고 싶었을 텐데
정말 자신으로서는 미루고 이제 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리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오후 2시가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자리에서 증거 자료를 냈으면 예. 자신이 주장했던 바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명 관계 서류들을 가져왔으면 가장 좋았겠죠. 예. 하지만 본인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과의 공방을 앞으로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내놓지 못한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공방 문제를 떠나서 국민 정서,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 예. 좀 더 내놓을 것은 확실하게 내놓으면서 해명했어야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상세한 재료를 오늘 공개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그 점을 양해해달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점 때문에 그렇죠. 이 의혹이 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 애초에는 입장문만 쭉 읽고선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끝내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입장 발표 이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어요. 약간 형식이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어제부터 알려지기로는 예.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한 20분 정도 본인의 입장만 밝힌 채 기자회견을 끝내겠다 이렇게 예.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 열리기 한 1시간 전에 이제 오늘 질의응답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질의응답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예. 질문을 좀 모아주면은 몇 가지를 추려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다가 그냥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아마 당과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질의응답 할 때 옆에 이제 민주당의 송갑석 대변인이 옆에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형식에 대해서 아마 이 송갑석 대변인이나 당과 조금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금요일 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특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방식을 즐겼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비슷한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요일 밤의 뉴스 투척은 선례가 많은 정치적 속임수이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예.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게 뭐 해외고 국내고 이런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불리한 뉴스를 금요일 오후에 푸는 것 예. 이걸 가지고 조금 설례라고 해야 될까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필 또 오늘 기자회견이 금요일 오후였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좀 그 윤미향 당선인이 좀 최대한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 운동을 해온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이런 예. 오류, 이런 지적을 받는 이 상태가 이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고 힘들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 계속되자 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가 계속 나왔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관계자들끼리 이 당선인,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 해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기자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기가 시작되는 게 내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가장 미룰 예.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 이렇게 좀 금요일 오후에서야 좀 기자회견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장을 직접 나와서 기자들 앞에 나와서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 타이밍을 놓고 여러 가지 좀 구설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하나하나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사 할머니가 2012년 4.12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이 윤미향 당선이 당시에 왜 만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 비례대표 출마를 말리셨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특별히 말렸다라기보다요. 녹취가 있어서 기사로 실렸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기사로 접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께서 거리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만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용수 할머니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는 제가 30년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또 할머니가 배신자로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뒤에 제가 할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할머니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진심을 전하는 일은 노력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하야 4.11 총선에 직접 출마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당시에 살아생전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볍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대목에서요. 유호정 기자.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4.11 총선에 2012년 4.11 총선에 나간다고 하기 한 달 전쯤에 3월 달이죠. 사실은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나 출마하겠다라는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 윤미향 당선이라든지 당시 정대협 관계자는 모두 불참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할머니가 총선에 나가겠다, 비례대표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윤 당선인은 전화를 통해서 들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할머니의 입장은 공동 선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윤미향 당선인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네요. 네, 지금 이 그 당시의 정황이 좀 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 당시에 본인이 만류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기사로 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 자체를 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미 녹취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인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 할머니가 뭐 괜히 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에서 할머니의 주치 역할을 하시던 분은 이 300만 원의 공탁금까지 내던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좀 이 출마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좀 다 알고 있었던 굉장히 진지하게 추진했던 거예요, 네, 출마를요. 그렇습니다. 뭐 지지하는 예. 사람들도 있었고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만약에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시에 좀 소통이 없었던 것 아닌가, 좀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소통이 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건가? 아니면 혹시 이제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이 출마 사실을 얘기를 하자 윤미향 당선인이 좀 아닌 것 같은 반응을 보이니 예. 그 다음부터는 윤미향 당선인과 좀 얘기를 안 하고 예. 다른 단체 사람들과 좀 의논을 진행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윤미향이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좀 할머니가 서운함을 예. 느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할머니는 2012년 3월 14일 날 이 자신의 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출마 공식 선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출마 문제를 검토했고 추진해 왔는데 정작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가 출마 얘기를 꺼낸 것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설마 진짜 출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게 기억이 안 날 사안은 아니에요. 8년 전이긴 하지만. 기억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도 기억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로 돌아가면 고령의 할머니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걸 받아줄 정당이 있을까? 민주통합돼서 그걸 받을까? 에이, 설마. 안 될 일이다. 예. 안 될 일을 하신다. 라면서 아마 그냥 안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흘려 넘겨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고 그러면 사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을 뭐 깊게 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감정의 골이 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는 감정의 골이 상하지만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무런 그 생각이 없었던 그런 예.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2살, 당시 82살의 고령의 할머니가 설마 에이, 국회의원 하시겠어요? 설마 그냥 아니,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다, 나간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 할머니 당신께서 나가신다고 하시지만 82살의 고령의 할머니를 비례대표로 받아줄 정당이 있을까라는 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출마 선언까지 했고 여러 이제 사진까지 보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시 윤미향 당선이나 정대협 관계자들이 저 사건을 기억 못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용수 할머님이 정대협 운동, 이 위안부 운동의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예. 자, 그럼 이 상징적인 분이 국회에 나가겠다는 거는 어쩌면 정대협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 정대협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시민단체가 어떤 정치 세력화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당시에 이용수 할머님이 직접 저렇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매주 수요 집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 문제는 본인이 한 문제는 저는 정대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볍게 넘겼다라고 하는 저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정대협의 핵심이었던 지금 이제 그 윤 당선인의 생각은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녹취록 형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용수 할머니 측에서는 전혀 이게 당시에 우리도 녹취도 하지 않았고 이걸 공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그게 왜 또 이 프레임과 연결되냐면 이 이후에 뭐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할머니가 자기는 국회에 못 나갔는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에 나가니까 질투심에서 어떤 면에서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할머니가 국회에 나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녹취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개되고 예. 또 어떤 면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 할머니가 정치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질투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별거 아닌 거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시민단체 운동의 핵심적인 인사가 당시의 상징적인 인물이 국회에 나가겠다고 이 당에서 요청을 했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별거 아닌 거다. 힘들 것이다. 과연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바로 짚으면 그 정대협 시절 같은 경우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출마 선언을 했을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최초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지은희 전 장관이 있었고 지금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다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들어가는 것이 정대협 차원에서 굉장히 최초의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었다라고 좀. 아니, 이제 운동가와 예. 피해자는 네. 다른 거죠. 운동가들이야 뭐 그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피해자지 않습니까? 예. 제가 피해자로서 말씀드릴 부분은 처음으로 이제 간 분이는 그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똑같죠. 정대협에서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운동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가로서의 시선으로 아마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더 깊게 물어볼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명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강한 서운함을 토로를 했죠. 그러나 오늘 윤미향 당선인은 이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서운함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소명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당사자 얘기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는 제가 30년간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또 할머니가 배신자로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뒤에 제가 할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할머니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진심을 전하는 일은 노력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할머니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 된다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모르지요.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안 된다고 그랬겠죠. 이것도 30년이나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배신하고 저만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세계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는 거. 이런데도 이 엄청나는 거를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사리 사욕을 차려가지고 했는 거. 이거는 저 마음대로 했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 또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기자회견 얘기 다시 들어봤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지난 19일 날 찾아갔어요. 저녁에 대구의 한 호텔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는데 그날 용서라든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마음을 풀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 무엇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조금 더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냥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같이 운동을 했지만 신뢰를 충분히 주지 못한 것 같다. 이 말로 그냥 덮고 가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할머니가 이렇게 30년 동안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풀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까지 내려가서 할머니를 만나려 했던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무언가에 대해서 사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서도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런 배신감이 상당히 묻어나는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에 제기했던 거 본인이 대구로 내려가서 할머니에게 사죄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20분 동안의 기자회견을 보면 제일 첫 번에 이용수 할머니 이름 한 번만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용수 할머니가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기자들 때문에 이제 질의응답 때 한번 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지난 19일 날 그 윤미향 당선인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대구를 내려가서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할머니가 왜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 소통과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다. 원론적인 이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충분히 더 뭔가 국민에게 소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든지 마음을 좀 더 표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해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용수 할머니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수요 집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모금한 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줬던 기부금들 이 돈들이 다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자신들에게는 밥을 사달라고 해도 제때 사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명을 했는데 먼저 오늘 윤미향 당선인 할머니 돈지원 관련된 그 부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 퇴직을 하고 오늘 1,000행인가 줬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리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 사업의 경우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연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종 성금, 후원금, 기부금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들을 위한 개인적인,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생활이라든지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이 기부, 성금 모금은 딱 3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3번에 외에 나머지 다른 행사들에서 거치는 돈들은
이른바 여성 인권이라든지 또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는 돈이지 할머니에게 생활복지, 피해자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니 그 돈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행사장에서 수요 집회 현장에서 각종 이렇게 걷어들인 돈들이 자신들의 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윤미향 당선인은 그 돈은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일단 윤미향 당선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대협 정의연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운동의 본질을 이쪽에서는 세계 여성 인권 운동으로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뭐 이용사 할머니를 비롯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위안부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예. 일본으로부터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는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운동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금하는 행사가 되더라도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의연에서 모금을 했을 때 다른 시민운동단체에 후원금을 보내줘도 예. 이것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들에게 뭐 사주는 건 뭐 돈을 드린다든지 하는 건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예. 할머니들이 맛있는 거 좀 사두고라고 하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밥은 사줬어야 됐다라고 예.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요 집회에서 학생들이 대지조금통을 깨서 털어서 낸 그 돈은 그러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 여성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시 피해 여성들의 보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머니들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조금 생활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데 더 써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제 그 돈의 성격을 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돼지저금통을 깨서 기부를 했을 때는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뭔가 좀 혜택이 가기를 원했던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예. 주변도 보면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이유가 보면 예. 할머니들 좀 살아 계실 때 조금 맛있는 거 드시고 어디 가실 때 조금 편안하게 가시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모진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한 조금의 보상을 받으시라.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비를 털어서 기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전적으로 이 운동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예. 포괄적 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펼쳐간다는 그런 목적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운동의 이 목적에 보면 할머니들 복지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 게 딱 3번이에요. 1992년도 하고 아시아 기금이 들어왔을 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 하고 예. 딱 3번 현금 지원하고 이후에는 입법 활동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이후에는 본인들도 사실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전체 그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예. 지금 예산 중에서 거의 한 3% 뭐 이 정도만 사실은 이제 할머니들이 쓰이지 예. 나머지는 무슨 뭐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거란 거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17분밖에 생존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뭔가 살아계실 때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또 배상과 보상을 받고 싶고 예. 그리고 또 본인들이 살아계실 때 조금 따뜻하게 사실은 지금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대구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너무 추운데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 대구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장이 온수 매트를 깔아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정대협이나 정의연이 어떤 목적으로 있습니까? 할머니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 이걸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근데 지금 이 정의연과 정대협은 우리가 미국에 센터 만들고 어디에다 우간다에 지원해주고 베트남에 지원해주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일단 우리부터 먼저 좀 챙겨달라. 배고프면 좀 행사 끝나고 모금하러 우리가 갔는데 왜 저녁도 못 사주냐. 예. 이 지금 항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차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윤미향 당선인도 해답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정의연 측에서는 이런 시민단체 모금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은 모금을 한 돈을 개인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 생활비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남는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성 힐링센터, 안성 쉼터와 관련된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 좀 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 안성 쉼터에 있는 그 집을 굉장히 고가에 매입해서 싸게 판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실 이 사건 초기에 제기가 됐고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했어요. 결코 싸게 매입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또 팔 때도 주변 시세에 맞게 팔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절히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해명부터 정리를 하자면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싸게 판 것도 아니다.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뭐 이 사이에 뭐 이규민 당선인 등 결국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다 아는 사람이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뭐 중개 수수료를 한다거나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걸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나는 차익을 좀 횡령을 했다. 이거는 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고 예. 사실 일반 국민들이 궁금했던 거는 그렇다면은 할머니가 가기 어려워 보이는 이 안성에 왜 쉼터를 지었냐. 왜 하필 마포가 아닌 안성까지 가서 쉼터를 마련했느냐? 네, 그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이제 할머니의 생활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게 됐고 급하게 이런 토지를 알아보다 보니 안성쉼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교회로부터 또 15억 원가량의 마포쉼터를 충분히 지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15억 원짜리 집을 준 이 교회에는 우리 사실 포스코로부터도 또 이 추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인데 그렇게 이중으로 받은 돈을 왜 안성에다가 지었느냐. 예. 이 점이 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싸게 판 게 아니다. 시가가 떨어져서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라는 설명만 그동안에 정 의원이 했던 설명만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서 상가격의 절반 가격에 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래 집의 원소유자도 뭐 최근에 결코 싸게 판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소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정 기자가 짚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 부분도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은 왜 할머니들이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 쉼터 그 먼데 안성에다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왜 정의연 활동가들이 가끔 회식을 하면서 사용을 한 것인지 그리고 명성교회가 제공한 마포의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또 다른 쉼터가 필요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윤미향 당선인이 좀 해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해명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예. 어떻게 보면 윤미향 당선인과 정 의원이 그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해가면서 아니라고 나이브하게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들, 자잘한 실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자잘한 실수들이 합쳐지니까 총합이 되니까 이제 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왜 안성을 택했느냐라고 예.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명확하게 대답 못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안성이 나왔을 거예요. 무슨 음모가 있었거나 무슨 뒷거래가 있어서 안성을 정한 예. 것도 아니고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안성에 좋은 자리가 있다. 예. 좋은 집이 있다라고 해서 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결정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나이브한 결정들이 지금 이제 모아지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예. 이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실수라면 왜 실수한 건지, 예. 왜 잘못한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윤미향 당선인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때처럼 개인 계좌를 열어서 각종 모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 4개의 계좌가 이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업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상주였던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업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상 9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업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김태일 기자. 이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왜 할머니들의 장례 비용을 비롯한 각종 후원금을 걷어들였냐. 이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지는 않았다. 그 증거를 들이댈 수 있다. 계좌의 세부 내역들, 지출 내역들이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4개 기자의 각종 들어왔던 후원금이 모두 2억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관련된 행사로 지출됐던 비용이 한 2억 3천.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활동을 썼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져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5천만 원이라는 돈, 남은 돈 5천만 원의 돈이 정대협 사업으로 지출되는 것은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좀 한번 제기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장례라든지 할머니의 해외 강연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모금 목적으로 걷어들인 돈인데 이게 정대협 남았다고 해서 정대협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예. 보면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개인 통장 4개를 통해서 9개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서는 베트남 정수조 지원을 위한 사업, 할머니 장례식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할머니 장례식을 위해서 모금된 돈이 8천만 원인데 이 8천만 원을 전부 할머니 장례식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인가? 예. 정수조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정말 1억 원의 이 정수조 지원 사업을 했던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저희는 조금 밝혀주기를 원했었어요. 그렇지만 두루뭉술하게 9건의 사업비에서 2억 8천만 원을 모금해서 2억 3천만 원을 써서 5천만 원은 정대협 계좌로 넘겼다. 예. 그 남은 5천만 원은 정대협 비용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정수조 지원 사업을 위해서 모금했던 돈이지 정대협의 그 고간을 채우기 위해서 모금했던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계좌 이체 내역들이라든지 사용 내역들을 충분히 좀 소명을 해야 되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검찰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의혹이 더 중폭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계좌마다 지출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에서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착복이나 횡령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늘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이 이제 모금을 할 때,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부금법 모금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그 모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도와달라 그러면서 제 계좌로 돈을 막 모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다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는 이제 밝힌 거 보면 2억 8천만 원 정도 모금을 했다니까 예. 굉장히 많이 모금한 거죠. 9개 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예. 또 실제로 이제 그 사업에 지원된 돈과 그게 또 모금한 돈 차이가 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 아까 이제 김태일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모금이란 게 특정 목적을 위한 모금이거든요. 물론 법은 어겼다 예. 하더라도 그러면 특정 목적을 위한 모금이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회계 문제는 좀 분명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조그마한 친목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협이라는 게 세계적인 지금 기구고 정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적으로 보낸 분들 할머니 예. 어디 갈 때 비즈니스석 올려주세요 해서 돈 800만 원 모으고 장례식 할 때 부의금 모으고 자 그렇다면 그 할머니 기금으로 나비 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거기로 옮겨서 그럼 그걸 위해 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오늘 윤미향 당선인도 그런 시사를 했지만 이 부분에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본인도 시인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돈이 여전히 그 계좌에 남아 있다면 예. 지금 현재 5분에 그 국회의원 신고를 하면서 했던 게 현금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본인 계좌에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이거는 계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밝혀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예. 돈이 어디로 들어왔고 또 어디로 나갔고 예. 이런 흐름들만 밝혀낸다라면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윤미향 당선인은 좀 개인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깊게 파고들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왔으니까 좀 짚겠습니다. 딸의 유학자금 문제, 또 아파트 구입자금 문제, 그리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이 정의원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지 인쇄를 왜 맡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오늘 해명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된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 왔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 아트 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995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 아파트를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명진 아트 빌라는 2002년 3,9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 금곡 LG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경매 물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파트 매입 자금 그리고 딸의 유학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이 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딸 유학 자금 관련해서는 뭐 남편의 보상금, 이제 간첩죄로 물렸다가 아닌 것, 누명을 쓴 부분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라든지 각종 예금, 또 친척의 도움으로 유학 자금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해명은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시점의 문제였거든요.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장학금을 받기 전에 유학 자금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했느냐? 남편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전에 이미 다른 유학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오늘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기자들이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기존의 해명을 그대로 좀 정리해서 다시 반복한 꼴이고, 그 이후에 좀 아직 궁금증,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에 대해서는 전혀 상세한 설명이 없던 상황입니다. 이 남편의 형사 보상금을 받은 그 시기 2년 전부터 이 딸의 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뭐 당시에 이 처음 유학을 갔을 때는 뭐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형사 보상금을 받은 이후부터 이 학비가 들어간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때부터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없었고요. 더 아쉬웠던 거는 사실 질의응답을 받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대변인 쪽에서 이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커트를 한 꼴이기 때문에 좀 기자들 입장에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남편의 신문사가 어떻게 정의연의 소식지를 발간하는 그런 인쇄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는지 부분인데, 일단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은 입찰을 붙였더니 몇 개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남편이 이끌고 있는 수원의 신문이 최저가를 썼기 때문에 남편이 이끄는 수원의 신문에 정의연의 소식지를 만드는 그 일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관계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누가 봐도, 이렇게 우리가 오이밭에서 가끔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남편이 낙찰받으면 당연히 의심을 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들은 좀 배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나이브하게 운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일하게 운영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딸 유학 자금 얘기 앞에 문제 나왔잖아요. 딸이 처음에 그러면 1, 2년, 그러니까 소위 그 남편의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그 1, 2년 동안 장학금을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대학 1, 2학년 때 장학금 못 받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또 집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집은 경매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어요. 차익을 내면서. 안성쉼터는 비싸게 사진 않았지만 본인의 집을 살 때처럼 꼼꼼하게 뭐 찾아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남편 문제는 마찬가지고요. 뭐 소식지를 만드는데 남편 회사를 쓴다. 무상이라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앞서 이제 개인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혹시 사적으로 이용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계속 있었는데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댁 또 이제 자신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금 매입 과정을 쭉 설명을 했어요.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 근데 이제 이게 이 설명이 처음에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의혹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에 일관성이 있는가가 우리가 어떤 신빙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살던 집을 팔아서 경매에 해서 경매 자금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이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판 시점이 훨씬 뒤란 말이죠. 그러면 판 시점이 뒤인데 10개월 뒤인데 어떻게 그럼 돈을 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그때 당시에 뭐 적금 깨고 뭐 돈 빌리고 뭐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대부분 분들은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집 전체 금액에 이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 받으면 그 담보대출 흔적이 남아야 될 텐데 지금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이제 집을 뭐 팔고 해서 되는데 문제는 이 5차례 집 동안 담보대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금 동원력이 물론 뭐 전체 금액은 낮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직장인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살 때 다 담보대출 받고 몇십 년 뒤에 이제 거의 다 상환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그 등기부등본에 다 남습니다. 담보대출 받은 게. 근데 그게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문스럽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떤 집 살 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샀다 했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그럼 정대협 사업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한 것 같고 또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공은 민주당 지도부로 넘어왔습니다. 김태일 기자.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기자회견을 굉장히 심각하게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윤미향 당선인을 안고 가겠다. 라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불충분하다. 윤미향 당선인이 조금 더 해명하는 그런 자리가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 지도부에서는 일단 윤미향 당선인에게 사퇴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은 개인에게 사퇴를 건의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당 지도부와의 면담 절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소명이 될 것이고 개인 차원의 해명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소명을 받으면 소명을 받으면 되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이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의문들이 좀 증폭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미향 당선인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명을 내놓을 것인 윤미향 당선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해명이 있으면 해명을 내놓겠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 입장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뭐 의문이 제기되면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하고 할 일이지 이건 당에는 나서서 뭐 사퇴를 해라 마라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는 상황인 거죠. 사실 당 지도부가 또 청와대까지 윤미향 당선인 문제로 이제 끌려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좀 경계를 하고 있지만 자꾸 이 시선이 그리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 문제를 자꾸 청와대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윤대환 수석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없었다 약간 보도가 갈린 바가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위안부 전반에 대한 문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썼는지 그것은 저희가 속기록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위안부에 대한 얘기만 있었다.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가요. 네, 뭐 청와대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론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바뀔지 아니면 사실은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았거든요. 압도적이었거든요.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결국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해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추가적인 해명을 본인 윤미향 당선인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추가적인 해명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예. 하는 것들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이 시간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예. 불체포 특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불체포 특권은 핵이 중에 불체포 특권이에요. 예. 1년 내내 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특권을 1년 내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뭐 모든 것이 이제 다 난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그때부터 해명하고 소명해야 될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당 지도부도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꾸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서는 예. 오늘 윤다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하고도 잠깐 저 아까 들으신 방송 때 대기실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너무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좀 문제 삼고 있는 게 청와대 비서관이 정의연 사무총장 부인이 남편이다. 예. 네, 남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미 부부였는데 뭐 부부였는데 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악의적인 보도 이런 것들을 좀 해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예. 뭐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게 없다라고 선을 긋고 예.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윤 당선인을 계속 안고 간다면 지금처럼 이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간다면 글쎄요. 21대 국회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쥐고자 했던 애초에 국회 운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까요? 아니면 충분히 의석수로 이 문제,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를 안고 가도 충분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검찰 수사지 않습니까? 많은 의혹들이. 근데 만약에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당이 받을 수 있는 아마 피해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수사에서 별게 안 나오면 뭐 봐라 우리가 했던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로 사실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반을 끌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손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177석이나 얻은 거대 정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초점이 있고 또 여야 이제 지금 몽구성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문제와 끌려간다면 또 윤미향 당선인 또 본인도 내일 또 국회의원 돼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양정숙 당선인도 지금 제명됐는데 저는 그분도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집 문제 마찬가지만 국민의 300명족의 대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할머니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입장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은데 할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즉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정정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라면 저는 뭐 본인이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통합당에서는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좀 이루고 있고요.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태를 조금 더 관망하면서 전국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오늘 윤미향 당선인 얘기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프레스콕으로 가겠습니다.